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끝판 토론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끝판 토론 주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충격적인 또는 너무나도 놀라운 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날리면, 그리고 바이든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잠시 나오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얼마나 크게 논란이 됐습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결국 법원이 MBC는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요청하는 대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오늘 끝판 토론에서 다뤄보고 여러분들 본격 토론 들어가실 텐데요. 이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여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끝판 토론에 나오신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환 기자로서 특종 전문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바이든 날리면이 희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예. 오늘 법원의 판결 내용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법원에서는 오늘 외교부가 MBC에 대해서 낸 소송에 대해서 MBC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주문이 이렇습니다.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가 뭐냐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도했으므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여야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씨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뉴스데스크 판결 확정된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1심에 불과하고, 만약에 2심, 3심까지 간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첫 번째 방송에서 이 정정 보도문을 낭독하는 걸 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 원 비율로, 하루마다 100만 원씩 발생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 기자, 정리가 좀 됩니까?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죠. 비속어 논란.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행사를 마치고 그 당시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행사까지 이제 돈을 내고 쫓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를 내주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신들은 이제 그 부담금을 얼마를 내겠다라고 거액의 금액을 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박진 장관을 향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자, MBC가 이제 이번에 피소당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2022년 9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 그 비속어는 자막으로 아마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썼던 것인데요. MBC뿐만이 아니라 그 SBS, KBS 포함한 지상파 종편, 지방신문 방송까지 다 썼던 내용인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크게 논란이 있었고, 당연히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을 날리면이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제 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본격화됐고요. 자, 그러면 조수진 변호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정정 보도를 청구했고 소송을 진행했으면 네. 어떤 내용으로 정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라고 한 겁니까? 지금 원래 그 원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MBC에 청구한 정정 보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하라라고 청구를 했었어요.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의 발언 관련 정정 보도문이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본문 뭘 이제 아나운서가 읽어야 하고 정정 보도문을 해달라고 했냐면,
본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정대 전 의원님, 그 뭘 어떻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면 그러면 실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정정이 되는 게 글쎄 뭐 일반적인- 이렇게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도 언론중재위나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A인데 B로 보고가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정정 보도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이란 얘기인데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게 허위 사실이란 얘기인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또 판결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받은 거예요. 전문가들의 음성 전문가들이. 근데 도저히 전문가도 감정 불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문가도 모른대. 그러면 요게 양쪽에서 입증을 하는데 원고건 피고건 다 실패한 겁니다. 다 실패해가지고 아직도 진실을 모른다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걸 갖다가 허위라고 기사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논리적이냐 이게 모르는 거 하고 허위라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 다음에 허위라고 하면은 어떤 정정하게 진실은 이것이라고 정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허위라 그러면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A라는 사실이 B로 둔갑을 한 것인지. 근데 이 재판을 할 때 나는 바이든이 아니면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 본인의 뭐가 나오든가 대통령실에 뭔가 그 자료가 법원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본 거예요. 자, 이런 그거를. 내용 그러면 재판으로는 성립은 됩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으로 했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날리면으로 바꿔달라. 이것이 정정 보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고 이해인데 그것 아니고 나는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정정 보도 청구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원고가 승소한 이유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맡겼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까지는 감정을 했어요. 네. 그 말 한 건 맞다. 다만 승인 안에 삐삐 쪽팔려서 어떡하나. 삐삐 부분은 감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에 그 다음에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까지가 감정인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감정을 법원에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법원이 원고가 본인 주장을 입증한 것인가라는 거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이 원래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고가 주장한 것 중에서 이 미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바이든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하고 맞으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1심 법원이 이제 하급심이죠. 판단을 한 겁니다. 원고 말이 맞으니까 감정인하고 맞으니까 승소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이번에 그 판결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발언이 이뤄진 시간,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재판부에서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굳이 바이든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지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니까 이게 재판부에서도 이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서 진술한 사람이 다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허위 기사가 돼버렸다는 게 거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부터 저런 소리도 감정 못하는 게 무슨 전문가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물이 이래가 되느냐 예. 실제로 오늘 오후에
온라인을 달궜던 것은 지금 이번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과거에 어떤 또 뭐 전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오늘 뭐 그 논의를 할 것은 아니고 예. 언론에서 자유로운 위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바이든이다 난리든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난리면이라고도 안 하고 바이든 아닌 무엇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 새끼에 그렇죠.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외교부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정 보도를 시키는 것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많은 국민들이 그때 이 바이든을 난리면이라고 얘기한 거는 문제 그 작년 9월에 뉴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11시간인가 만에 나타난 김문혜 홍보수석의 주장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재판이 그게 열려서 MBC를 고발을 했으면 이걸 난리면으로 했다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내놓고 그런데 MBC가 바이든으로 썼다고 이렇게 일단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자기들은 그 소송을 대리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왔어 이게. 그러면은 바이든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다 사라진 거죠. 이거는 묻지도 않고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위라고 할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주장이 허위라고 할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진실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저건 허위다 아니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라고 이거 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재판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이든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난리면으로 들었습니까? 그 정황과 상황으로 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 새끼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새끼를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사법부, 이 정부,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수민 변호사. 예. 이 판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 법률가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원고가 뭔가를 청구하면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이란 말 한 적 없다,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정 청구문에서 썼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이든이 아닙니다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가 이길 수가 없어요. 피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원고가 그걸 입증을 못하면. 근데 이 재판에서 목격자 또 마지막에는 감정까지 전문가한테 그걸 들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분석을 삐 해가지고 했더니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대요. 바이든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가 없대요. 그러면 원고 주장이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원고는 바이든이란 말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이 판결문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가장 전문가인 감정인의 말이 모르겠다 삐로 들려서 자기는 감정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 내가 안 했다는 거 너 지금 정정보도 해라는 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고 승소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은 2심이나 대법원에서 이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대로 확정된다면 정정보도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에서 많이 시달리고 또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서 중재를 만일에 한다면은 법원은 아니지만 대부분 또 판사가 오세요. 그쵸. 중재위원들이 그 판사가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은 반론 보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MBC는 자기가 틀렸다고 허위라는 이걸 인정 안 하고 그 대신에 어떤 모호한 회색지대 영역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그 기사의 당사자가 알려왔다. 이 정도까지는 난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허위라고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2심이나 이렇게 가면은 저도 조수진 변호사 말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재판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대통령실이 공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은 실상은 이렇게 말을 한 건데 MBC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공적인 책임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난리면도
사실 대통령의 진짜 입장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얼마나 그때 긴급히 하루 만에 지어낸 겁니까 그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알려준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 짜낸 건지 이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가 몰라요. 그 당시에도 어. 김은혜 수석한테 이제 기자들이 어.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답을 못 줬거든요. 김은혜 수석도. 못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그러면 없었던 대부분 거죠. 그 당시. 기각이나 아니면 반론 정도로 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조정 정도를 해주는 거지.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그 사람 대통령은 공적 책임을 다 안 하고 회피하고 외교부 시켜서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계속 해버리는데 이걸. 제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언을 했잖아요.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대한민국 국회든 미국 의회든 모독을 했잖아요. 그럼 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법원으로 가져가서 판결을 버꾸라지처럼 예를 들어서 원고의 청구, 원고의 또 입증 이런 걸 내세워서 대통령실이 이겼다. 그래서 나는 바이든 날리면서 바이든이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결론 나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또 말이 됩니까? 그냥 그 당시에 미안하다고 실수했다.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했으면 끝날 걸 이걸 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체계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들 그래서 청구해서 이겼으니까 좋습니까? 아, 그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겼던 이 법원의 판결이 진실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민복에 정말 맞는 결정 맞습니까?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에 국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기다가 MBC에 안 하면 100만 원 내라고요? 조 변호사. 그럼 100만 원을 내는데 대한민국 모든 신문방송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100만 원 다 내야 됩니까? 그것도 매일 내야 됩니다. 매일 100만 원씩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거를 외교부가 이제 모든 언론이 다 바이든 날리면 그렇게 썼잖아요. 그럼 다 100만 원씩 청구하면 다 내야 되네? 외교부가 큰 돈 벌 수 있죠. 모든 언론에 이제 소송만 내면 예. 이제 왜냐면 이게 만약에 확정된다면 2심, 3심 예, 가서 예. 이게 확정되면 똑같은 걸로 다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정보도문 안 내면 여기도 매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국가 예산 지금 뭐 굉장히 적자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돈 버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대통령실이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의 자유 침해하면서 실제로 했던 말 완전히 왜곡하고 오독하게 해서 그것이 맞다고 사법까지 정말 판결을 받아내는 이 현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지. 아니 이게 재판 외적인 얘기지만 아니 한국 국회는 이 새끼고 미국 의회는 그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게 이미 이야기를 원래 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국회에 와서 유감이라도 표명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건데 이런 것들은 아예 나는 사과할 일 미국 가서 한 적 없다. 거꾸로 국회 와서 이렇게 그때 이윤주 의원이 물었거든요. 민주당이 안 그쵸. 들어와가지고 그 정의당 의원이 물었더니 그렇게 나 사과할 일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절대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이나 어떤 심지어 실수나 착오도 인정 못하는 잘못은 고사하고 어쩌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 그마저도 인정 못하는 게 이게 검찰 특수부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어쨌든 그럼 한국 국회 새끼라고 하는 거는 되냐 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이 뭐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별다른 말 아무 없이 말 대응 없어. 없이 넘어갔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름 없음님께서는 뭐 슈퍼챗까지 보내주시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줄체가 될 수 없다. 기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뭐 이제 재판이고 뭐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 보시고 이 정부가 현재 이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하게 바이든 날리문과 관련해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외교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생방송 끝판 토론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미 라이브 제목으로도 나갔지만 윤석열 부부가 사실혼 관계일 때 이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은 시작됐다라는 내용의 특종 보도가 어제 일요신문에서 나왔고요.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취재했던 민웅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것이 갖는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일단 민은기 기자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일이었죠. 5일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플러스 이제 쌍특검법을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일 날 국회에서 이송됐는데 하루 만에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 전에 이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수기 기간이나 아니면 고심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기 기간조차도 없이 오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이제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브리핑 내용 먼저 보시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관섭 실장 브리핑 내용입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데 저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주장 자체가 이제 12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 대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여권 내에서는 계속 줄기차게 해왔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대통령실마저도 이제 받아서 쓴 거죠.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시점은 네. 2012년 3월이지 않습니까? 2012년 3월 11일 날 대검찰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원래 처음으로 주가 조작이 시작됐던 게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뭐 계좌를 줬다 뭐 논란이 됐던 거는 2010년 1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법원에서는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11년 하반기에는 통정매매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범죄로 추정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점이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민우기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은 이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이 뭐 파편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좀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보통 이제 방송사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A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신인의 어퍼컷 윤석열 대통령이 되다라는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년 교제 뒤 2012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방송 내용인데요. 자,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사진으로 일단 올려놓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제 2010년 3월부터 교제를 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장모 최은순 씨가 두 사람은 이제 교제 시기에 단순한 그냥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라고 말한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5월 25일 날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제 최은순 씨가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거기 조사받은 내용을 보면 이제 검찰 쪽에서 김명신 씨, 그 김건희 씨 개명 전 이름이죠.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최은순 씨가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 조남욱 회장을 말합니다. 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은 대통령이 결혼한 시점은 2012년 3월이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 2년 동안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또 민우기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관섭 실장 또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자신과 관계없이 결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죠. 라고 무관함을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취재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알 수 있는 시점이었다. 아니 결혼 전이냐 아니냐를 자꾸 따지는데 결혼하고 주가 조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결혼 전에 다 알고 지냈고 사실혼 관계였고 그러면 오히려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더 여성들한테 초기에는 애정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계면은 됐지. 굳이 결혼 전이냐 그냥. 그리고 이 기록상으로 봐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주가 조작은 12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네, 연도에. 네. 그럼 결혼하고도 이 전의 일이라는 그 말도 안 맞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설명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 방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계좌는
한 2차례, 3차례 정도 이용된 것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 내용은 뺀 건데 이제 어쨌든 그것 의원님 말씀도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죠. 대통령이 결혼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과 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왜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것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이전의 상황이니까 설사 범법이 있든 없든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좀 먹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취재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전에도 교제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 뭐 그건 좀 이따 질문을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했던 것, 심지어는 최근에 특검법 거부권 전국에서도 이관섭 실장이 했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조수진 변호사.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정치인들이 그 본인의 처나 아니면 뭐 자기 남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사실은. 자기 가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사실상 지고 있고, 이게 뭐 연좌제 금지가 있지만 도의상 또는 본인이 또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혼 전 일을 가지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주변의 그 변호사님께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김건희 여사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매매는 맞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지금 아마 1000만 주식 인구가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렇지만 그분들 심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그렇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가지고 그 결혼 전에 몰랐던 대통령한테 묻는 게 맞느냐라는 심정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난 그 기사가 맞다면 사실상 같이 지내고 있을 때, 사실혼 관계일 때, 또 교제할 당시의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에 대한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검 중수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공무원의 뭐 부인,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뭐 그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건 또 맞느냐라는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사임이었으면은 또 그렇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대검 중수부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주가 조작 같은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 뭐 처가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 게 관여된 정황이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바로.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과 그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은 이제 여러 정황으로 확인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사실혼이라는 것은 정황 외에 주관적인 판단 외에 객관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사실혼 관계로 사실상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정황의 증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결혼 준비를 했다, 연인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동거를 했다,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정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오래 살았습니다. 2006년에 처음 매입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 그때 당시엔 3층에 살고 있었는데 2010년 10월 18일 날 17층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두 분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때 이제 떠들썩했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김 여사가 3층, 이건 3층인데 이제 원래 내 집이고 결혼하고는 추워서 집을 옮기려고 보니까 10평 정도가 넓은데 17층이 나왔더라고 하면서 이사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시에가 그러니까 전세 계약한 게 2010년 10월인데 그때 이미 결혼하고는이라고 김 여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혼인 신고도 내가 일부러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늦게 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가 공방 안으로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특검법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거부권 행사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야권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관섭 실장 말이 잘못되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좀
확실히 파고 들어가야 할 필요는 있지 아니 않습니까? 이런 걸 특검이 규명하는 예, 거예요. 예. 이런 걸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새로운 뉴스는 뭐냐면 뉴스타파 네, 보도가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화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최은순 씨도 같이 주가 조작의 그 통장이 동반이 돼가지고 두 모녀가 얻은 이익이 22억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억이 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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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쎄 빠지게 해도 이 돈 버는 거 저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직접 사회로 나온 지가 30년인데 네. 앞으로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 짧은 기간에 주가 조작만으로 두 모녀가 23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 공직자 재산 신고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거액을 배우자하고 장모가 벌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재산 신고에서 자산의 현황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자산의 출처를 하나씩 추적해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산이 아마 대선 때 한 60억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종부세 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거액은 재산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커요. 그리고 아파트 뭐 집값 있을 거고, 그 두 개 합치면도 벌써 뭐 4, 50억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벌써부터 이 정도 자산을 어디다가 뭐 사기당하지 않았던 이상 대통령 재산 증식이고 경제 공동체다 이건 사실혼이건 정치혼이건 이거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그때 주가 조작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산 형성이 지금 재산 증식에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까? 대통령 본인의 문제지. 자기 재산 신고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민웅기 기자 얘기대로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워낙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나 이거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주가 조작 문제만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나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배우가 검찰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의혹 제기를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제 뭐 그 진척이 되지 않고 그대로 무야 뭐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자 그러면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뒷배가 되어 줬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까? 추론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뒷배가 되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힘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뉴스타파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최은순 씨가 이제 23억 원을 수익을 냈다라고 했던 게 출처가 어디냐면은 검찰이 1심 판결 앞두고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종합의견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김건희 씨 계좌로 13억 그리고 이제 최은순 씨 계좌로 9억의 수익을 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소환조사조차 없는 걸 보면 검찰이 왜 이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이 불로소득 또는 주가 조작의 이익을 얼마나 받든지 2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손해봤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영상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봤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좀 허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은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죠. 주가 조작의 공범은 처벌을 이미 유죄를 1심에서 받았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공범인지도 밝혀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알았냐. 이렇게 가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 건데 대통령 자신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21년 12월에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로 뭐 그 당시에 사용한 뭐 그 거래도 몇 번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것도 알고 계신데 검찰에서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서울중앙지법의 그 공범들 1심 재판부에다가 아까 김건희 여사와 그 모녀가 얻은 수익이 23억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적시해서 의견서를 낸 시점이 언제냐면 22년 12월 30일입니다. 아까 후보께서 발언하신 게 21년 12월이고요. 이 검찰이 의견서를 재판부에다 낸 게 22년 12월 30일이에요.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에서 보고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 자세한, 이게 지금 137페이지짜리 의견서거든요. 굉장히 자세한 의견서를 그러면은 뭐 몇 시간 만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될 정도로 이 재판이 21년 11월에 시작됐어요. 그 전에 수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11월부터 22년까지 1년 동안 해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서면을 낸 거고 21년 11월에 재판이 시작됐고 아까 후보가 말씀하신 게 21년 12월입니다. 즉 재판 중에 지금 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 정도 정황은 그 재판 전에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소했을 거고요. 그러면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정도의 정황은 다 보고 받으셨을 텐데 지금 4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뭐 몇 번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저 아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시세 조정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그렇죠.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 조작은 없었다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고 무죄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전체가 무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시세 조정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보따리 싸서 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유죄 판결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죠. 이것도 공적 책임이죠.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잘못 알고 김 여사가 불러주는 대로 속아서라도 말했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을 몰라서 헛소리를 했다든지 뭐라도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발언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주식 차트를 봤더니 큰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본인이 특수통 출신 검찰인데 네. 주가 조작 수사를 한두 번 해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특수통으로서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고 또 그냥 이제 면피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요즘 왜 공매도 금지를 자꾸 연장하고 금융투자세를 면제하고 이런 정책이 왜 나오는가 보니까 하도 개미들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우리 좀 벌었어. 니들도 좀 내가 챙겨줄게. 뭐 이러려고 이것도 김건희 방탄용으로 지금 내놓는 정책 아닙니까? 혹시 이거? 김정대 의원이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그 사실혼관계 시절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할 때에도 두 분이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눈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던데 조금 전에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가면 일단 안 된다 뭐 이 생각 좀 들고 이래서 언론중재위에 자주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종합보고서에서 냈던 것, 재판의 과정에서 결국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 대통령 허위 사실 유포 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아니고 어쨌든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것은 중대한 허위 사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그래서 더욱더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라는 것이 결혼 이전이다. 그것도 지금 엉터리로 결론 났고 자 이걸 본 것이 없다. 이것도 엉터리가 냈고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전문가께 제가 먼저 좀 여쭤보면 종합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부당이득이 되든
주가 조작을 통해서 13억 원, 23억 원의 돈을 벌었으면 저 자체는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고 사실이 되면 저걸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빠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조인이 먼저 답변을 예. 하셔야 된다. 지금 김건희 여사 왜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판결문 제가 입수를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짧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권오수 전 회장 등 작전 세력이 2009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독일 수입차 공식 딜러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다라는 의혹이에요. 근데 1심까지 끝났고요. 2심이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9명이었어요. 그중에서 6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3명은 무죄받거나 공소 기각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특검법이 무슨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2년이나 수사를 했는데 첫 번째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안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봐라. 그래 기소된 사람 중에 공범 중에 일부는 계좌 제공해도 무죄되지 않았냐. 김건희 여사도 어차피 기소돼도 그거랑 똑같았는데 검찰이 오히려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내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거 유튜브들도 말을 하고. 근데 이건 두 개 다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수사했다라는 부분은 어제죠? 어제 이성윤 당시 그 담당 검사였던 이성윤 검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등 가족 사건 지휘할 때 서슬이 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저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고 수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껏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건이었기 때문에 허슬퍼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수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는 서면 조사만 이루어졌고 소환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를 거의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일부 무죄 받은 사람들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섞으면 안 되는데 일부 무죄 받으신 분들은 가담 정도가 적거나 이런 분들인데 김건희 여사는 양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중에서 유효하게 이게 유죄다라고 인정한 거래가 102건이에요. 근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 명의가 48건입니다. 47%의 가담한 사람이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고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2번 했습니까? 끝났어요. 이게 수사가 됐다. 2년간 조사했다. 공범 일부 무죄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무죄난 공범하고 질적으로 다르고요. 2년 동안 수사 딴 사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에서 이제 수사도 안 받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뭐 모순점이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기간에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검찰에서 일부 소환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다.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은 소환 조사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소환 언제 하냐라고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뭐 죄가 없어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쟁으로 치닫고 있고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전국이 어느 시점에 재의결을 할 거냐 말 거냐 국회가 그렇죠. 이걸로 가 있지만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던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실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마치 공방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똑같이 하나로 일관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댓글로 지금 주시는 한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던데 난나니아 님께서는 조사한 검사들 어디 있고 지금 재판에서 검사가 의사 개진했고 얼마를 이득 받느냐 23억 아니냐 이거 뭐 간단한데 지금 이것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 특검 문제 없다 이런 의견도 이제 주고 계신데 지금 정치 공방으로 빠져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감도가 좀 떨어져서 공방 중에 하나 나의 찬반 의견이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인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사실혼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충분히 특검의 요소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 기자는 요 취재를 하면서 좀 불편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일요신문에서 아주 유능한 기자이신데 이런 취재하면 좀 겁나지 않아요? 뭐 지금 제 전화를 대통령실이 안 받은 지는 좀 됐고요.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통령실에 직접 전화해서 네. 사실 확인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그렇게 그쵸.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도 시작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김 여사 전문으로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제 전화를 피하고 이제 받는 순간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연락도 안 받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아니 무슨 국가기관이 전화를 안 받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은 뭐 스픽스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받아달라는 희망사항만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알리고. 고발당하고 나서 경찰 전화 잘 받아요.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방송하면서 김종대 전 의원께 들었던 이야기는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면 아예 뭐 이런저런 조사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인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사실혼 관계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던 것 아니다라는 거 하나 또 조수진 변호사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 사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정확하고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회로 넘어가서 재의결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대체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글쎄 뭐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그걸 먼저 우선 판단을 구해보자는 분위기니까 일단은 조금 지연하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이 애가 타죠. 빨리 좀 의결하자. 근데 그러는 와중에 국민의힘이 균열되는 게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김웅 의원 불출마하면서 그 사연은 뭡니까? 민주적 정당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당연히 특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전에서 그쵸. 특검 찬성 발언을 했어요. 그건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 특검법 발의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죠. 그건. 그러니까 누구라고 봐도 그래 입당을 참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공천 탈락이 확실시되는 분들이 벌써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이것이 단순히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권력 유지에도 저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단 그 2월을 넘겨서 이제 2월 중순 정도가 넘겨서 재의결에 대한 어떤 시점이 이제 고려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즉각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 바로 영향을 주는 구조로 사실상 치닫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께 좀 네. 질문드리면 이제 네. 권한쟁의 심판 내용이 무엇이며 대체로 이것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시작하면 끝나는 것은 언제쯤 끝나는지 이런 것들은 예측은 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고무줄이긴 합니다만은 권한쟁의 심판이 예전에 그 방송법 그 종편 만드는 방송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을 때 정당 간에 서로 간에 권한을 심해했다라고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빠르게 판단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빨리 판단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부 간에 기관 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가 법원을 이렇게 서로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을 침해했을 때 그럼 이거를 일반 법원에다가 맡기면 판사 한 명이 이거를 좌지우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굉장히 이 고상위에 있는 문제들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권한 침해를 판단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 해당 사실이 아닌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에 대해서 면피하려는 거부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당한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요건이 안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제로 법안이 실행 못되게 권한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제 판단을 받으려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혹시 법조문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법조문 찾아봤는데요. 법조문에 헌법조문에 있진 않아요. 헌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 제의 요구할 수 있다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해석 문제예요. 헌법이 그런 게 많습니다. 뭐가 있다 하는데 그게 뭔가 표현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언론이 무엇인가 다 해석 영역이에요. 이의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주권을 상실시키는 그런 법안인 경우에 이 대통령은 이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러니까 헌법 정신 같은 것에 위반되는 경우, 또 하나 주요한 게 도저히 내가 받았어 국회로부터. 근데 집행을 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법안인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헌법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이것은 뭐 악법이다 하시는데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선용일 뿐이고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통과된 특검법하고 제가 비교를 다 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몇 글자 빼고. 그 몇 글자가 뭐냐? 수사 대상이 뭐냐만 다릅니다. 이건 다르죠. 사안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에 어느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어떠한 악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따를 때 그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했지만 어느 정도 제2의결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자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취하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보시고 뭐 이 표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제 한두 달 안에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뭐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헌법재판소 빨리 하겠죠. 속도를 내겠죠. 빨리 한다. 네. 이것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쨌든 빨리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는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뭐 정말 모르겠네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번 보시죠. 이런 논란이 누구한테 유리한가? 조금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근자에 들어가지고 원래 낮은 지지율에서도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30% 선의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그 경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효과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이 설령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일단은 국민들이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아니 자기 가족 지키려고 했는 게 그러면 제2요구권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게 윤 대통령의 승리가 될 리는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이거는 시간 관리자 이 특검을 다루는 하나의 어떤 그 관리 프로그램에 관리 불과한 것이니까 이 자체는 결정적인 게 아니다. 권한쟁의는. 그러는 동안에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조수민 변호사 이제 법률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예를 들어 제2의결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부결이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네. 자, 앞으로 다음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특검 갈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는. 예.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은 국민적 여망에 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정치적으로라도 시기 조정을 하면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러면 굳이 무리하게 민주당이 재의결을 국회에서 시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권한쟁의 심판, 아까 제가 헌법학자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과연 그러한 명시적으로 이의가 뭔가가 요건이 적혀져 있지가 않은데 이것을 민주당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민주당과 야권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신청하는 것도 무르익을 때까지, 국민들이 충분히 무르익고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실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을 벌겠다. 그리고 이탈표라든지 여러 가지 표 계산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번 다음에 이것을 재의결에 붙이겠다라는 민주당의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민주당 일부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을 했을 때 부결이 된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뭐 또 21대 국회에서는 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수는 없겠죠. 그 대신에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와서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거나 하면은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아니지만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디올백 수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1호기 민간인 탑승이라든지 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최수근 상병 특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모아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일사부재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발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 안에 주가 조작 문제를 넣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 내용을 그런 특검 안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게 부결이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국회에서 특검은 다 우리가 성사시켰지 부결시킨 적은 예. 없거든요. 예. 드루킹 특검. 그렇죠. 또 뭐 저기 원래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아니라 특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때 야 탄핵 퇴진 이거 안 돼. 나 특검 받을게 이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특검은 날아가고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국회는 특검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제의했든 간에. 그래가지고 다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지금 특별하고 대통령 가족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일단은 저기 특검이라는 게 사실상 드루킹 사건 때도 봐서 있지만은 연관이 되면은 유관 사건을 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려움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준석 그 신당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총선 때 그 넘어올 의원들이 두 자릿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명이라고도 했고 그 이상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계속 이걸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2월 이후에 그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200표 누구는 199표라고 그러던데 그 199표가 확보되는데 18표가 모자랍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 특검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다 보면 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처음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 안 낸 부결된다 그래서 다 못 내고 있는데 웬걸? 나중에 까보니까 넘어와도 이번에 너무 많이 온 거야. 60명이. 243표니까 43표가 더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대규모 그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한다면은 어쩌면은 저는 이 특검 정국의 주도권을 이준석 신당에 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소식을 전해줄 땅이 거기밖에 없거든. 그 이준석 신당은 과연 이제 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면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 국민 일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듯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개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개혁신당은 소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있어서 사실 이준석 신당이 별로 힘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연초 분위기 특히 이제 비대위 출범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휘하에 있는 비대위원들의 행태 그리고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게 오히려 더 강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하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분위기가 훨씬 더 고조가 되고 있고 오늘 아마 오후에는 이제 5만 명 가까이 지금 당원들이 모인 상황 이렇게 갔다고 보면 김동대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총선 전국에서 가장 주도권을 강하게 행사할 사람은 바로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좀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도 이제 당직자나 저희가 이제 뭐 보좌관진들 뭐 사석에서 만나면 이렇게 가도 되느냐 약간 술렁이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너무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부권까지 행사한 마당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야 공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은 이제 의원들이 날아가면 자신들도 직장을 잃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또 막상 털려고 하면은 그걸 특검법을 받아도 이제 계속 브리핑이 되고 뭐 준비되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 이제
이것도 총선에 안 좋다. 그러니까 약간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이준석이 이제 지금 개혁신당은 일단 뭐 특검 찬성한다는 것이고 김정대 의원님 느낌대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특검 찬성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공개적으로 발표도 좀 하셨나요? 아니 그 뭐 원칙과 상식 예. 그런 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가 예. 특검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체제하고 분열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예. 한 번도 이거 갖고서 저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안이 지금 정치 지형은 모든 게 분열과 새로운 연합의 판을 짜는 정치권이지만 유독 이 특검 얘기만 나오면은 완벽한 야권 공조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국민의힘까지도 일부 동요되고 이준석 신당도 오히려 이쪽으로 가세하는 이건 거의 박근혜 탄핵 연대 시즌 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유독 이 특검권만은 차이가 없어요. 이것만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감히 신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의지에서 딴 말했다? 그거 신당 출범도 못하고 와해입니다. 와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M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수치를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수치가 그때 이제 8월부터 10일까지 M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했다라는 결정은 23%에 불과했고 이제 세부 수치를 봐도 TK나 PK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잘못했다라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특검 거부권 행사 이전이나 이후나 바뀐 게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국민 여론을 봐도 그 거부권 행사한 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조수진 변호사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법조인으로서 뭐 민변도 있고 또 대한변협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 실제로 정치적이고 정쟁의 요소로 민주당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아마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똑바로 된 좀 형사 재판 좀 해봤다라고 하는 이 법조인들은 지금 뭐 걱정하냐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웃을 사람이 있다. 누구냐? 김건희 여사인데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수 있는데 왜냐? 공소시효가 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의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면 법조인들은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포인트냐면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던 때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는 게 2010년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도 매수거든요. 이게 원래 10년이면 공소시효가 완료가 돼요. 10년이면. 그런데 언제 정지가 되냐면 공범이 재판하는 중에는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공범들이 2021년부터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10년 중에서 얼마 안 남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는데 공범 재판 지금 2심하고도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공판 기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곧 끝나고 대법원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째깍째깍하고 공소시효 진행되거든요. 그럼 이게 정치 공방 벌리는 동안에 공소시효 끝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해놔야 된다. 무혐의 나면 나는 거고요. 근데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지금 공범 재판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죄가 없으면 수사에서 불기소 나올 것이고 죄가 있으면은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해서 공범 재판 끝나면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법조인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수사해야지. 특검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동재 전 의원께 좀 여쭤보면 아까 이제 MBS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얘기했지만 그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잘했다고 하는 수치가 30%를 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렇죠. 네. 아까 그 여론조사도 20대 초반이라고 보면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30%가 존재한다. 약간 넘어섰다. 약간 줄었다. 자, 이들도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대통령이 잘못한다의 2위로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지지율 빠지는데 명확한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23% 그 얘기가 대통령 지지율로 그대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매우 특이한 점은 어쨌든 대통령이 가끔가다 뭘 잘못해도 그건 잘못했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지지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뭐 정의당에 대해서나 민주당에 대해서나 지지하는 정당이 있더라도 그건 잘못해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검권은 잠시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사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김건희 여사야 뭐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지 몰라도 혼자 웃느라고 그 권력은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점 누가 제일 신이 났겠나?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봐요. 그게 지금 미래의 신당으로 올 국회의원 숫자를 점점 더 확대시켜주는 이것처럼 확실한 의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사법적으로 급하고 특검임의 어떤 법적인 논리와 우리가 10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사안은 블랙홀이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다음 총선은 특검연대가 치르는 거라고 무수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요즘 더욱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특검이라는 게 시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감정이 약간 실렸다가 빠졌다가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 다루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폭망한다. 폭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권의 존재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안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이 특검 거부권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오늘 대만 TV를 봤는데 예. 김건희 특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디올은 뭐 진즉 특집은 나간 거고 오늘은 이 특검 거부권 가지고 1시간을 패널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 아니, 대만에서 왜 그렇게 났어요? 우리나라 몰라요. 그랬는데 매일 김건희 아니면은 디올 아니면은 특검이에요. 아니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쁘네요. 아니 까도 내가 까야 되는데 왜 남의 영부인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황당스러운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거의 한 달째 두문불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최근에는 이제 저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식 석상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한동훈 비대위라는 게 참 이상한 비대위인 게 국민의힘 대폭물갈이가 예고돼 있습니다. 아주 피바람이 불어요. 그랬는데 이 특검법은 또 무사히 부결시켜야 되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임무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피바람 불고 제거해 버리면은 그 특검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다 지지율에 지금 민감한 영향을 주는 아주 그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검사했던 한동훈이 이걸 처리한다고? 이거를? 이미 저는 자기가 감당 못할 주제라고 보고 반은 포기하고 대통령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총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해버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이런 말씀도 이제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언론은 또 한동훈 띄우기에 계속 나서서 마치 자기 대권 주자가 지역 순시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요, 인터뷰를 한 2개 뭐 취재하듯이 좀 했는데 굉장히 중도 성향을 가지고 정치부 기자 오래 했던 분이 다음 총선 전망을 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리고 현재 나오는 데이터를 다 돌려보니까 국민의힘이 80석에서 100석.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죠. 와, 그렇게 좀, 국민의힘의 의석이 적다는 거는 처음 본다. 기자 출신인데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통계와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동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은 인터뷰했던 분이 이 지금 특검 정국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왜 이러느냐. 이제 이분은 민주당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사실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데 총선은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특검 정국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스스로 민주당의 역량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스스로 그냥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100석짜리 싸움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정대 전 의원님. 국민의힘도 그리고 기자도 민주당 성향의 인물도 100석이다. 과반 싸움이 아니고 이번에는 100석 싸움이다라고 오히려 규정이 되고 있는 이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 우선
헌정일에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 정당이 100석 이하로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건 4.19 혁명 직후에 그 자유당의 몰락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 자유당이 그 이기붕이 뭐 이런 정권 무너지면서 이승만 이기붕 2석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건 거의 한국 헌정 사상 혁명입니다, 혁명. 이 정도의 정치의 어떤 지각 변화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머지않아 닥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대통령은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몇 개 수치상으로 또 여론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해석을 그냥 주관적인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권력은 지금 작은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온전한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야당이 이런 데서 각을 세우는 거는 저는 뭐 여러 차례 어떤 특검에 관한 하는 어떤 광범위한 정치 연대를 추동해 나가는 핵심 중심이 민주당이다. 이런 걸 갖고 특검에서 자꾸 의제를 설정하고 다음 프로세스를 내놓고 거기에 야권의 협조를 받고 이런 모습이면은 일단 이 국면에서의 민주당이나 또는 야권이 대안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국민 여론은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선거를 치르는 거다. 그걸로 선거를 해야 된다. 더욱더 주도적으로 특검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민 기자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현장에서 정치 부의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국힘은 100석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번 총선에 전부 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규정 정의 현장에서는 좀 동의를 할 만합니까? 일단은 뭐 그러니까 범여권 그러니까 개혁신당까지도 뭐 여권이라고 친다면 이제 100석은 넘겠지만 이제 그 국민의힘 자체가 100석이 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저도 분분한 것 같긴 해요. 본인의 감은 어때요? 저는 그래도 100석은 넘길 거라고 저는 100석은 좀 넘긴다. 예, 보고 그 확실한 지역구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변수는 또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아까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 이제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고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죠. 엊그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불참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거마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이거는 이제 자기 배우자도 있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역풍은 어마무시하거든요. 조수임 아니 여사.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하고 여론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더 낫죠. 좋아죠. 더 낫죠. 예. 아,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벌써 뭐라 그랬냐면 국론분열법이라고 성격 맞아요. 규정을 맞아요. 해버렸다고. 그런데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과 거의 파급력이 비슷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목숨이 지금 달렸던 법이고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 많은 청춘들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데 이거를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까지 시켰는데 그걸 거부한다? 이거는 사실은 네. 굉장히 파장이 클 거예요. 전 거부한다고 봐요. 그래요? 거부할 거- 할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 며칠 사이에 나온 지금 분위기는 뭐 분위기를 거부권을- 보십시오. 아니 이게 총선 때 국론분열법이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예. 그래서 그 100석 밑으로 국민의힘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한 아주 좁은 대통령의 시야 때문에 국민의힘이 거의 지금 대통령의 사당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의 좁은 시야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서 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전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실 PK하고 충청표지 않습니까? PK하고 대구는 지금 국민의힘 표밭이고요. 호남은 또 민주당 표밭이고 수도권도 지금 민주당 표밭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하고 PK에서 만약에 지금
그 민주당 쪽으로 범민주 쪽으로 표가 많이 나온다. 민주개혁 세력으로 PK하고 충청에서 표가 많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에서 그리고 PK에서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개혁 쪽에 표를 주겠다라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계속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난 총선 때 180석 민주당이 몰아줬는데 지금까지 통과시킨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층을 잡으려면 민주당이 본인들이 입법 실력이 있다라는 것,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계속된 실정으로 국민의힘 대통령의 실정으로 이어지면서 PK와 충청의 표심이 출렁인다면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뭐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통과시킨 것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면 총선이 100석이 아니라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수사가 미진했다 아니다 무언가를 발표를 했는데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시 수사하자면 재수사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우리 정권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냐 이러면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그분들이 지금 오체 투지를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말입니다. 국민의힘 요구까지 받아서 만든 수정 법안이에요. 이게. 네네. 맞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저기 이태원 유족들한테 이 법 통과되고 나서 사과했어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서 핵심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특검도 빠지고 특별위원회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누군지가 사실 중요해요. 위원장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식물위원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장을 원래는 유족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해서 법안을 올렸는데 국민의힘하고 안 되니까 양보해서 그러면은 유관 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이나 보수적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유족이 추천한 사람하고가 이제 경쟁하게 될 거예요. 그런 법안으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고 했던 거는 정치적 유불리라도 떠나서 이 법안 자체 성사가 목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에 미치는 게 김건희 특검하고 또 달라요. 지금까지 저기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까지 존중해서 만든 법안 그거를 하면은 이렇게 되면 정치 따로 놀고 대통령실 따로 노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수정안도 뭐 정쟁용이라고 하면서 퇴장을 했으니까요. 네. 아니 수정안은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법안을 채웠는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과연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대통령실의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도 막을 수 없고 국힘도 막을 수 없다. 또는 야당도 이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누더기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면서 통과시켜 놓은 건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만약 그런 일을 벌인다면 비슷한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있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특별법을 거부하지 않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민웅기 일요신문 기자,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5,600분이 동시 접속하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으면 강력하게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0만 명을 넘어서 곧 71만 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스픽스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큰 미디어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